지난 주간은 성경적으로는 유월절, 국가적으로는 광복 48주년, 건국 45주년을 지낸 뜻깊은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에 해당하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물론 유월절과 광복절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 영적인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만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해당되는 성경의 절기가 유월절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6장에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유월절 저녁에 드리는 식탁, 가족들이 모여서 호주가 사회를 해서 유월절 절기를 보내는 유월절 식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바로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말씀으로 된 계약,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회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과 맺은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유월절 식탁에는 4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누룩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이라 합니다. 떡병자입니다. 누룩 넣지 않는 떡. 두 번째는 쓴나물, 쓴바귀 같은 쓴나물. 셋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양고기 식탁. 그리고 4번째는 이제 포도주 잔을 식구가 5명이면은 한 사람의 5잔씩, 5잔. 5 식구면은 25잔. 각자 앞에 5잔을 놓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부어 놓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부었겠지요. 성인들은 제법 많이 부었겠지요. 이게 이제 유월절 식탁의 준비입니다. 거기에 쓴나물은 뭘 상징하는가? 지난 조상들의 고난의 역사, 애굽 종살이의 고난, 그리고 광야 40년의 고난을 뜻하는 쓴나물입니다. 누룩 넣지 않는 떡은 무슨 영적 의미를 가지느냐? 누룩은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죄가 누룩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그 누룩은 세상적인 사상, 이데올로기,
지금으로 말하면 주체 사상이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것들이 누룩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 사상 또 지난날에 지은 개인과 민족적인 죄, 이게 다 누룩으로 표현됩니다. 그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 필수입니다. 그 양고기는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로 이제 요리를 해서 6월절 식탁에 올립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듯이 어린 양 예수님의 살, 그로 이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잔을 식구별로 5잔. 그런데 호주와 6월절 식탁에 예배를 드리면서 6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러면은 식구들이 빼내며 복창을 하고 첫째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러면은 식구들이 건지며 복창을 하고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값을 치르고 구했다고 속량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피 흘려서 값을 치르신 어린 양 예수님,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하여 호주가 그래 읽으면은 식구들이 또 속량하여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7절 마지막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면은 식구들이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잔은 그 자리에 둡니다. 그 잔은 누구를 위한 잔이냐? 6월절의 주인 대신 메시아,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한 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인 유다이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믿던 유대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의 차이가 뭐이냐? 그 다섯 번째 잔 주인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다. 지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백성들은 지금 또 매년 6월절을 지낼 때에 6월절 식탁에서 다섯째 잔은 그냥 식탁에 두고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지금 또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7장 이런 말씀에 거듭거듭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메시아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섯 번째 잔의 주인이 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거듭 강조합니다마는 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첫째는 거룩한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둘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습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운명.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척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가장 기본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흡족하셔서 그 분명한 신앙 고백, 가장 짧고 소박하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에 엑기스가 다 들어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에 흡족하셔서 그걸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좋은 교회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험한 세월 보내면서 우리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인데 이번 주가 광복절 78주년, 건국 45주년,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광복에 이어서 좌우 간의 피나는 투쟁, 테러, 살육, 서로 간의 충돌이 끊임없었습니다. 6.25 전쟁, 그리고 4.19, 5.16, 정말 태풍이 부는 같은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저는 1941년 해방되기 전 4년 전에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도쿄에서 택시 운전하셨어요. 5살 때 해방된 광복절을 맞은 후에 그 가을에 기국선 타고 귀국해서 고향인 경북 청송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82년 세월에 정말 태풍이 부는 것 같은 세월을 지냈습니다. 참 우리 세대는 정말로 순탄하지 못한 시절을 지났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으로 기도 응답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광복절 78주년, 건국절 75주년을 맞으면서 나라의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광복절 지나서 3년 뒤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48년 8월 15일 광복절, 우리 건국절을 맞았는데 국론이 어떻게 갈라져 있느냐 하면은 그건 건국절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 수립했는 기념일이지 건국절이 아니다. 그러면 건국절은 언제냐?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뒤에 40일 뒤에 독립운동하던 선배들이
중국으로 망명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절이다. 그러면 48년 8월 15일은 뭐이냐? 그거는 이승만 정부 정권 수립 기념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나는 절대 그게 아니다. 왜냐? 그건 건국절일 수밖에 없다. 한 나라가 건국되려면은 한 나라가 세 가지를 갖추어야 나라가 됩니다. 첫째, 국민, 국토, 주권. 세 가지가 나라가 세워지는 3요소입니다. 그러면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 그 사이는 뭐냐? 임시죠, 임시. 왜냐? 일본의 통치 아래 국민도 있고 국토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권. 국민도 있고 국토도 있었지만 나라의 주권이 일본 제국주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정부다. 1948년 8월 15일에 그 전에 5월 31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부인해가지고 건국절이 아니고 이승만 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그렇게 말할까? 분명히 국민도 있고 국토도 있었지만은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일본한테 뺏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국사학자는 역사의식이 없네, 어쩌네, 그래서 역사의식 좋아하네. 주권이 일본에 뺏겼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요? 국사 교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그렇게 서로 간에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가족들은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건국이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의 나라가 220여 나라가 됩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갖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의 논쟁이냐 하면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승만 기념관 세우겠다. 그거 난 참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좋게 봅니다. 어떻게 그 사람 검사 출신인데 그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기념관 다 있습니다. 김영삼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기념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기념관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기념관 세우겠다. 460억 예산을 책정하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감동해가지고 4,000평을 땅을 내놨습니다. 기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 참 좋은 일이다. 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기념관이 왜 없느냐? 이 가지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김용옥이라는 사람 있지요? 머리 홀랑 깎고 율브른너 스타일로 나온 새소리 내는 사람.
이승만은 역적이다. 국립공원에서 시체를 파내가지고 불질러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네. 내가. 참 김씨도 여러 가지입니다. 김씨도. 북한에 김정은이도 있고 김진홍도 있고 김용옥도 있고, 예. 이 김씨들이 말썽이야, 말썽.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 시체를 파내가지고 불태워야 된다. 그걸 공영방송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참 민주주의가 그래서 좋은 긴지 어쩐 긴지. 이승만 기념관, 그 이종찬 같은 분, 독립운동하던 분의 후예입니다. 지난주에 들으니까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 거는 괴물을 짓는 거다. 나는 그거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승만 기념관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당연히 이승만 기념관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시끄럽습니다. 기념관 지으면 안 된다. 지어야 된다. 그러나 나는 다시 말씀드려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승만 기념관 짓는 걸 사명으로 알고 추진하겠다. 내가 박수를 보냅니다. 그거 참 잘 생각했다. 예. 그런데 기념관이 채워져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건국 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건국 이야기를 국사 시간에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 아프리카의 가나니 뭐 이런 나라도 자기들의 건국 얘기를 다 가르치는데 대한민국은 학생들에게 건국 얘기를 안 가르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이 5, 과가 3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걸 굳이 따지자면 07, 과 3. 잘한 것이 70점, 잘못한 것이 30점. 어떤 인물도 허물이 있고 과오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전체를 봐가지고 판단해야지. 심지어 국사 교수들도 이승만은 폐륜하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차제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역사관, 건국관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역사가 지나갈수록 빛나는 5가지 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 첫째지요. 둘째는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겁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된 뒤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훨씬 강했습니다. 어떤 미 군정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87%까지 나온 조사도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소작인들이 너무 많아서 공산주의가 땅을 농민에게, 지주를 몰아내고 농민에게 땅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제시대까지 얼마나 지주들이 횡포가 심했는고 하니 호남 같은 데는 거의 90%가 소작인. 1년 새 빠지게 농사 져가지고 100가마이, 50가마이는 지주한테 주고 소작이는 50가마이로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 들었다 하면은 아주 굶고 그랬지요. 그런데 소작인이 돼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소작인 일건 안 되겠다. 경제가 자립이 돼야 나라도 자립하는 거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토지개혁.
1948년 토지계획을 그 당시에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 청년 시절에 공산주의자를 했는데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전향을 했습니다. 그걸 영어로 컨버트라고 그래요. 컨버트. 그래서 민주주의로 전향을 하니까 이승만이 기특하게 보고 농림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장관 시킨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임자 토지 개혁을 하소. 땅을 농민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다 갈라주고 지주한테 그냥 뺏지 말고 국가가 보상하고 그러고 유상환수, 유상분배 5년 동안 농민들이 그때 소작료가 50%인데 30%만 5년간 내고 땅이 자기 걸로 해 주시오. 농림부 장관 조봉암의 처음 계획에는 3년 동안 땅값을 다 치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연필을 가지고 3년을 북북 지우고 농민이 무슨 돈이 있어서 3년 만에 다 갚소. 5년으로 늘리시오. 그 자리에서 5년간 매년 농사 지어서 100가마니 수확했으면 30가마니만 내고 5년간 내는 걸로 자기 땅을 해주되 그 앞으로 등기 다 해서 지주가 되게 하세요. 지난달에 우리 법무부 장관 한 누구 있지요? 이름 잊어버렸는데 한 장관이 제주도에서 기업인들 모아놓고 특강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농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바뀌어져서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는 기초가 됐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업인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똑똑한 장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토지개혁이 48년에 정부 수립되자마자 조봉암 장관 시켜서 시작을 해가지고 6.25 나던 50년 4월 20일에 끝냈습니다. 토지개혁 끝난 뒤에 2달 뒤에 6.25 터졌습니다. 그걸 모르고 북한에서 김일성 군대가 와가지고 토지는 소작인에게 지주를 몰아내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2달 전에 땅 다 받았는데 왜 햇소리 하는 거야? 당군 일에 땅 받은 그 소작인들이 처음이지요?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 나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때 토지개혁이 2달 전에 안 됐으면은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와도 우리는 공산화됐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토지개혁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번에 좌파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이 들어선 뒤에 이승만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이 넉넉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이유는 뭐이냐? 사우스 코리아의 이승만 같은 토지 개혁을 성공하지 못해서 브라질이 가난하다. 필리핀도 같은 얘기입니다. 필리핀은 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은 5 재벌이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국민의 대다수가 소작인입니다. 그래 필리핀이 경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월남전쟁을 한데 미군들이 월남전에 참가해서 베트콩하고 한참 싸우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미군이 점령하고 나면 밤에 베트콩들이 와서 살살해서 뒤집어 놓는 거지요. 왜 그럴까? 미국 CIA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프랑스가 월남을 오래도록 지배했습니다.
프랑스 종교가 캐토릭이지요. 월남 사람 중에 캐토릭이 줄 서가지고 프랑스에 줄 서가지고 우리 친일파처럼 이권을 다 차지해가지고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 땅을 부쳐먹는 소작인들은 불교 신자예요. 월남 전쟁이 경제 전쟁인데 캐토릭 지주들하고 불교 소작인 간의 전쟁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돈을 갖다 붓고 군대가 50만 가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티운이, 키인이 그런 사람들 있지요. 모아가 안 되겠다. 사우스 코리아처럼 토지 계획을 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지주들한 땅을 전부 소작인들한테 나누어 주시오. 그래 안 하고는 월남이 공사나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캐토릭 지주들이요. 그게 바로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도와주지 왜 베트콩들이 하는 소리를 그래 하려하냐. 반대해가지고 못했어요. 나중에 캐토릭 지주들이 땅 문서 쥐고 베트콩한테 맞아 죽었어요. 대한민국 토지개혁은 전 세계 성공 사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요. 중요한 건 뭐냐? 이승만의 농지개혁의 기준이 레위기 25장 토지경제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는 가슴을 펴고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법을 따라서 레위기 몇 장이라고요? 25장의 토지법을 따라서 농지개혁을 해서 하나님이 지주인 땅을 농민들은 다 하나님이 맡긴 거이다. 근데 북한도 토지개혁을 1946년에 했는데 북한은 뭘 잘못했느냐? 무상몰수, 무상분배해가지고 소유권을 농민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줬다가 다 뺏었어요. 공산당, 공산주의 땅으로 다 뺏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이승만 토지개혁은 지주의 땅을 전부 농민들한테 다 등기해 준 거이지요. 자기 주인이 되게 해준 거이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6.25 때 나라를 지킨 거. 6.25 때 아마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이 초대 대통령이랬으면은 6.25 전쟁에 막아낼 수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이 초대 대통령이었다면은 공산화됐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1950년 6월 25일 4시에 전부 북한군이, 인민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쟁이 일어났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는 10시입니다. 10시. 50년 6월 25일 10시에 각하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한 것 같습니다. 전 전선에 지금 밀고 내려옵니다.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워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확실한가? 그럼 나한테 1시간 시간을 주라.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미국 대사를 불러라. 미국 대사가 뮤초입니다. 뮤초. 대사를 불러라. 미국 대사 불러가지고 3가지를 말했어요. 당신들 미국이 우리가 무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줬잖냐. 지금 북한군이 나와서 우리가 망하게 됐으니 미국이 책임이 있다. 이제 우리가 남한이 망하게 됐으니 우리는 무기도 없고 탱크도 없고 국민 총력전으로 하겠다. 전 국민이 괭이 들고 쇠시랑 들고 인민군 막아야겠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미국이 무기도 안 주고 미국이 어리석은 정책으로 이렇게 됐으니 미군이 우리를 유엔군이 도와줘야 되겠다. 두 번째지요. 응? 세 번째, 차제에 완전히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겠다. 그게 이제 만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나중에 진주에 진해에 가가지고 피해 있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뮤초 대사를 보내가지고 아무래도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것 같으니 임시 정부를 오사카로 옮기시오. 기회를 봐서 다시 재기해야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뮤초 대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 듣고서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서요. 총을 꺼내가지고 미스터 무초, 여기 실탄이 3발 있어. 내가 왜 나라를 떠납니까? 마지막까지 지켜야지요. 이민군이 오면 한 발은 쏴 죽이고 한 발은 내 와이프 프란치스카 여사 죽이고 셋째는 내가 자살로 끝내겠어. 난 절대 일본으로 안 갑니다. 참 그 기백이 있는 거지요. 6.25 때 그렇게 나라를 지킨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무덤에서 파내버려야 되니. 그래서 그때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가 전쟁 중에 아이젠하워를 했는데 하도 이승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지시를 했습니다. 이승만을 없애라, 암살해라. 그러다가 밑에 있던 그 밑에 통역관이 아주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아들. 선교사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신앙 따라서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미국으로 갔던 아들이 통역관으로 있었는데 그 말 듣고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승만이 필요합니다.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승만을 제거하면은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역사. 이승만이 잘한 것 중에 마지막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거기 아주 딱 시대를 내다보고 한미동맹을 맺은 뒤에 이승만이 사인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한미동맹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이로써 우리 후손들이 전쟁 안 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승만의 얘기입니다. 그런 공로를 생각해서 기념관이 진작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나쁜 것들 들춰내지요. 저는 이승만 잘못한 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람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공이 7, 과가 3. 여러분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십시오. 내 경우는 아마 과가 한 10, 공이 한 3이나 될까요? 응? 사람마다 살아온 세월 보면 약점, 장점, 잘한 거, 못한 거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전체를 봐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서 우리가 모시고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동상도 세우고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6월절과 광복절을 영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서 이 나라의 바른 역사관, 바른 국가관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6월절 광복절을 보내면서 광복절 78주년, 건국절 75주년을 8월 15일 지냈습니다. 이 나라가 1948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기도로 시작해서 국가 를 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국일을 후손 대대로 바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된 그 광복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나라를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저 김정은 그 일당은 다 몰아내고 저 동해바다에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일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어 복받는 나라, 선교한국, 축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